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은 화려하기만 한데 내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다 떠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그것은 바로 이곳 신도시에 마련한 아파트 세 채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집들을 샀습니다. 당신 나 없어도 월세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내 생활비이자 남편이 남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며 내 인생의 황혼기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찌 그리 내 마음 같지 않은지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은 내 평온한 일상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을 일궈온 이 집들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번 달 말까지 상환이 안 되면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밤잠을 설친 게 벌써 보름째였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면 남편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아 눈물만 차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 남겨준 이 소중한 걸 다 잃게 생겼어. 그런데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출 압박으로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뿐인 외동딸 혜림이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귀찮아하던 아이가 양손 가득 반찬거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에 나는 반가움보다 불길한 예감이 앞섰습니다. 혜림이는 내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식탁에 마주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사업이 너무 힘들어. 당장 이번 달 결제 대금 못 막으면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혜림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딸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자기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혜림이가 말하는 그 절박한 금액, 그녀가 살려달라며 요구하는 액수가 내가 당장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상환금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습니다. 내가 대출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혜림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나타나 내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 혜림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집 한 채만 팔아서 나 좀 살려줘.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잖아. 미리 조금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차가운 논리에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모성애와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눈물 속에 숨겨진 그 추악한 계산 속이 이미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림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가련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었지요. 엄마,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어쩌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림이가 말하는 사업 실패의 내막은 장황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었다느니 거래처에서 갑자기 결제를 중단했다느니 하는 흔하디흔한 변명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구구절절한 사연보다 혜림이가 요구한 구체적인 액수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숫자는 내가 이번 달 말까지 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3채 중 한 채를 금매로 내놓았을 때 양도소득세와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내 손에 쥐어질 예상 금액과도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지요. 나는 혜림이의 젖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망울 속에 정말로 절망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림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엄마한테 집이 3채나 있잖아. 그중 하나만 정리해주면 나랑 사위랑 우리 애들까지 다 살 수 있어. 엄마 혼자 사는데 집이 3채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은 마치 나를 욕심 많은 노인네로 몰아세우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남편이 목숨과 바꿔 마련해준 그 소중한 집들이 딸의 눈에는 그저 당장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비상금 정도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대출 규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은행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혜림이는 정녕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는 걸까요? 혜림이는 내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슬며시 내 손등 위로 자기 손을 포개왔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어차피 다 상속해 줄 거잖아.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서로 좋잖아. 나중에 내가 엄마 더 잘 모실게. 실버타운도 제일 좋은 데로 알아봐 줄게. 혜림이의 입에서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60대 중반인 나에게, 그것도 멀쩡히 내 집 3채를 가진 나에게 실버타운이라니요. 그것은 마치 내가 거추장스러운 짐덩이가 되니 빨리 재산을 넘기고 뒤로 물러나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혜림이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나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정이 해결되면 매달 용돈을 2배로 주겠다느니 손주들을 자주 데려와서 보여주겠다느니 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남발했지요. 나는 대답 대신 식탁 밑으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만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혜림이는 한참 동안이나 내 반응을 살피더니 내가 끝내 확답을 주지 않자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아까워서 그래? 딸이 죽는다는데 집 한 채가 그렇게 아까워?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높아지며 짜증 섞인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그 가련한 여자는 어디 가고 탐욕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림아, 엄마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나도 이 집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야. 내 고백에 혜림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의 조바심이었습니다. 에이, 엄마. 설마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런 대책도 없이 있었겠어? 거짓말하지 마. 나 도와주기 싫어서 지어내는 얘기지. 혜림이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재산을 숨기고 자신을 외면한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서늘한 불신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림이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거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혜림이가 두고 간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대출 상황을 정말로 모르는 게 맞을까? 만약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연극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틈을 타서 내 마지막 생명줄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딸이 무서워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혜림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딸이 내던지듯 두고 간 반찬통들은 식탁 위에서 흉물스럽게 굴러다녔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며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권리이고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힘없는 한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림이의 공세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어제처럼 화를 내며 몰아세우는 대신 이제는 나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눈물 작전으로 전략을 바꾼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혜림이가 보낸 메시지에는 유치원에 가는 손주들의 사진과 함께 가슴을 후벼 파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근데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애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이 어린 것들은 어떡하지?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새끼도 소중하지만 그 새끼가 낳은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법입니다. 혜림이는 내 그런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림이는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까지 대동하고 말입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사위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장모님께 면목이 없다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효도하겠노라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그 옆에서 혜림이는 연신 코를 훌쩍이며 내 눈치를 살폈지요. 두 사람이 짜놓은 각본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남이야? 엄마 집 세 채 중에 한 채만 정리하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 엄마 혼자서 그 넓은 집 세 채 다 끼고 있으면 뭐해? 세금만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엄마는 사인만 해. 혜림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집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것이 노욕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집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지, 은행의 대출 독촉에 얼마나 피가 마르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나는 집 세 채 가진 부자 엄마였고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해 줄 편리한 현금 지급기일 뿐이었습니다.
혜림이는 내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다시금 가스라이팅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엄마, 주변 친구들 봐. 다들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증여해주고 대접받으면서 살잖아. 엄마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혹시 우리 못 믿어? 우리가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어? 나중에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잖아. 나중에 같이 살자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지 나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넘겨준 부모가 자식 집에서 눈칫밥 먹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떠밀려가는 현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혜림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내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딸로, 때로는 절망에 빠진 피해자로, 때로는 나를 원망하는 불효녀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나를 압박했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혜림이의 울음소리는 환청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돈이 자식보다 중요해?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남편까지 들먹이며 내 죄책감을 건드리는 말에 나는 결국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이깟집이 뭐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은행의 압박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최후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자식이 울며 매달리고 뒤에서는 은행이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혜림이의 말대로 정말 집 한 채를 넘겨주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유혹이 강렬하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혜림이의 말이 진실일까? 그 의문의 실마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림이가 흘린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하고도 추악한 진실이 조금씩 그 꼬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혜림이와 사위의 파상 공세에 나는 그야말로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질문만 맴돌았고 거울 속 내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은 늙어버린 노파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는 게 과연 도리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집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정답 없는 질문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눈을 뜨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수기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시콜콜한 동네 소식이나 전했을 정수기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지요. 예, 명순아채 씨의 이름.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혹시 혜림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아니? 정수기의 물음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혜림이가 빌린 돈 때문에 빚쟁이들에게라도 쫓기고 있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혜림이가 사업이 망해 죽고 싶어 한다고 나에게 집을 팔아달라며 울며 매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 말을 듣던 정수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긴 한숨과 함께 사진 몇 장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혜림이는 평소 나에게 SNS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며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자신의 계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돌려놓아 나는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의 딸은 혜림이와 SNS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아이가 본 혜림이의 일장은 내가 아는 사업 망해 죽어가는 딸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나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던 그날 저녁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혜림이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위와 함께 화려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좋기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은 와인이 놓여 있었고 혜림이의 옆자리에는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브랜드의 신상 가방이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문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조만간 큰 거 한 장 들어올 예정. 미리 축하 파티 중.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은행 대출이자 1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끼니를 거르고 있을 때 내 딸은 내 피 같은 재산이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을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큰 거 한 장? 그것은 분명 내가 처분해 주길 바랐던 그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혜림이가 내 앞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은 악어의 눈물보다 더 추악한 연기였고 사위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했던 맹세들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비열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른 사진들도 훑어내려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혜림이의 일상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들. 어디에도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의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곧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상속녀처럼 행세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사진들이 내 망막을 찔러왔고 그동안 자식을 믿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아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혜림이가 내 대출 상황을 이미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글 중에는 노인네들 대출 규제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는 식의 소름 끼치는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내가 처한 위기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기를 이용해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빼앗아 올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탐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박힌 듯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성애라는 고귀한 감정을 이용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내 마지막 생존 자금인 아파트를 가로채려 했던 내 딸.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혜림이가 원한 것은 단순히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노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고열을 짜내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에 찌든 도끼가 되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혜림이가 내 대출 압박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나 역시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반격해 줄 작정이었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어느새 확신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나는 조용히 혜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혜림아, 엄마 결심했어. 집 한 채 정리해주마. 내일 당장 인감도장 가지고 오렴.
내 미끼를 문 딸의 환호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내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혜림이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위까지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엔 차가 막힌다느니 애들 학원 시간이 어떻다느니 핑계를 대며 오기 싫어하던 그 먼 길을 어찌 그리 번개같이 달려왔는지 기가 찼지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혜림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내 표정을 살피고는 다시금 울먹이는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엄마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 목소리가 내 귀에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 녀석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장모 대접도 소홀히 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내 어깨를 주무르며 살가운 척을 하더군요. 어머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정리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굴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사위의 입에서 나온 노후 자금 굴려준다는 말에 나는 속으로 비소를 머금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자기들 뱃속을 채우고 남은 찌꺼기로 생색내며 나를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이 집이 자기들 손에 들어온 양 거실을 둘러보며 가구 배치는 어쩌니 도배는 새로 해야 하니 하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압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혜림이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한 뭉치 꺼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명의를 혜림이 앞으로 미리 이전해 놓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느니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편하다느니 하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쏟아내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엄마, 이건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잠시 빌리는 거야. 나중에 다 해결되면 다시 돌려줄게. 딸아이의 감언이설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질문을 던질라 치면 사위가 끼어들어 어머님,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라며 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장 오늘 안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겨야 금매로 내놓은 집을 제값에 팔 수 있다며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지요. 은행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혜림이가 대신 가로채 받으며 우리 엄마가 지금 서류 정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소리치는 모습은 흡사 빚쟁이보다 더 무서운 채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은행의 압박에 시달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내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파산하기를, 그래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탁해졌고 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혜림이는 내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며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여기랑 여기. 그냥 이름만 쓰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 긴박한 순간 내 머릿속에는 정수기가 보내준 SNS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와인 파티,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리고 큰 거 한 장 들어올 예정이라며 낄낄대던 그들의 추악한 비웃음. 나는 볼펜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야 할 곳은 그들이 내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은 이전에 흐리멍덩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함과 배신당한 어미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밖에서는 혜림이와 사위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저 할망구 도장만 찍으면 신도시 아파트는 우리 거야. 조용히 해, 들리겠다. 명에 넘어오면 바로 팔아서 그 펜트하우스 계약금부터 걸자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진심은 내 가슴에 박힌 마지막 자비심마저 도려냈습니다. 나는 변기물을 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면 나는 그 벼랑 끝에서 너희를 향해 뛰어내리는 대신 너희를 그 심연 속으로 밀어 넣어주마.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장이 침실 서랍 깊숙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 혜림아, 내가 가서 좀 찾아봐 줄래? 엄마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혜림이는 귀찮다는 듯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사위는 물을 떠오겠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시작해주세요. 그것은 내가 전날 밤 남몰래 연락해둔 전문 변호사와 자산관리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기다리듯 나는 내 노후를 갉아먹으려는 저 어린 괴물들에게 던질 진짜 미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림이가 침실에서 도장을 찾아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는 그 순간 내 반격의 서막이 소리 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혜림이가 안방 서랍을 뒤지며 도장을 찾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위는 주방에서 물을 따르다 말고 슬그머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거실 소파에 홀로 남겨진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의 뒷모습이 저토록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찾았어? 빨리 찍고 나가야 해. 저 노인네 마음 바뀌기 전에. 사위의 목소리는 아까 나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어깨를 주무르던 그 가식적인 다정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날선 칼날 같았습니다. 혜림이는 서랍을 쾅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 도장 하나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다. 아파트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금매로 넘기고 그 펜트하우스 계약하러 가자. 거기 분양권 프리미엄만 해도 장난 아니라며? 혜림이의 목소리에는 사업이 망해 죽고 싶다던 절망감 대신 탐욕스러운 흥분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업 실패? 동업자의 배신? 그 모든 눈물겨운 사연은 오직 내 아파트를 뺏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사위는 한술 더 떠서 소름 끼치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어떡할 거야? 저 아파트 하나 팔고 나면 남은 두 채도 대출 때문에 골치 아플 텐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고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아?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사위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튀어나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실버타운을 약속하던 그 입술로 말입니다. 혜림이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실버타운은 무슨 돈 아깝게. 그냥 저기 경기도 외곽에 시설 적당하고 싼 데 알아봐뒀어. 면회도 자주 갈 필요 없고 좋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안전하잖아.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효도지. 혜림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어미에게 보내는 웃음이 아니라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가 내뱉는 비열한 승전보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그 자리에는 시리도록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혜림이를 위해 포기하려 했던 그 집들이, 내가 굶어가며 지키려 했던 남편의 유산이 저 아이들에게는 그저 명품백과 펜트하우스를 위한 판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혜림이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위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거잖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지금 당장 내놔. 늙은이는 필요 없으니까였습니다. 방 안에서 도장을 찾아낸 혜림이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고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여기 있었네. 혜림이가 달려나와 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서서히 눈을 뜨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추악하게 일그러져 보일 수 있는지, 핏줄이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다시 내 앞에 들이밀며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나는 펜을 들고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들이 혜림이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요양원과 펜트하우스라는 단어들이 선명한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짐짓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림아, 너 정말 사업 때문에 힘든 거 맞지? 엄마가 이 집 팔면 너 정말 살 수 있는 거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혜림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지금 당장 안 막으면 구속될지도 몰라. 엄마가 나 살려주는 거야. 구속이라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딸의 모습에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연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서명하마. 나는 천천히 펜을 움직여 서류 하단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여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혜림이와 사위가 기쁨에 겨워 입꼬리를 실룩거리는 동안 우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왔나 보네. 사위, 문 좀 열어주게. 아마 내가 부른 손님 들릴 거야. 혜림이와 사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님이라니? 이 시간에 누가 와?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자산관리사, 그리고 내가 미리 요청한 공증인이었습니다. 혜림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들이다. 너희가 말한 금형의 이전과 요양원 계획을 나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불렀단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림이와 사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방금까지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부른 변호사와 자산관리사가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자 혜림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변호사라니? 집안일에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혜림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거실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딸아이의 손을 이렇게 모질게 쳐낸 적이 없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존재는 내 딸이 아니라 내 노후를 갉아먹으러 온 약탈자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뒤로 주춤 물러났고 혜림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려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동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곧 얼음장 같은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문틈으로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대화, 나를 경기도 외곽의 저렴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팔아 펜트하우스로 이사하겠다던 그 추악한 모의가 내 머릿속을 난도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림아, 내가 아까 그랬지.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떠냐고.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혜림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다 어쩌려고 그래. 그 뻔뻔한 대꾸에 나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이 넘은 나이에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산관리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켜서 혜림이와 사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혜림이가 그동안 숨겨왔던 화려한 소비 기록과 사업 실패라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통장 내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위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함부로. 사위가 소리를 높였지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생활이 아니라 의뢰인인 채 선생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 결과입니다. 따님과 사위분께서 주장하신 사업 위기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현재 진행하려던 명의 이전은 사기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엄중한 경고에 혜림이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남들 시켜서 딸 뒤조사나 하고 돈이 그렇게 아까워? 엄마 노후 지키겠다고 자식 죽이겠다는 거야? 혜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모성애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핏줄보다 무서운 것이 탐욕이라더니 내 딸은 이미 돈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려 해도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 등 뒤에 있는 아파트 세 채의 가치만이 계산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다시금 귓가를 때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돌아올 보답이 고작 자식의 손에 끌려가는 강제 격리라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내 삶을 도둑맞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자산들은 내 노후의 보루이자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준비해온 효도 계약서와 부양 의무 위반 시 증여 취소에 관한 법적 서류들을 혜림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사업이 급하다면 이 서류에 먼저 공증을 받아라. 내가 집 한 채를 팔아 너희를 도와주는 대신 너희는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지 법적으로 약속하라는 뜻이다. 내 제안에 혜림이와 사위는 서로 눈치만 보며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순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겠지요. 그들의 망설임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혜림이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모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탐욕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깊은 흉터만이 남았고 나는 그 흉터를 훈장 삼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못하겠지? 너희 머릿속엔 이미 나를 어디로 치워버릴지 계산이 끝났으니까. 내 일침에 혜림이는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않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잘났어. 평생 그 아파트 끼고 혼자 잘 살아봐. 나중에 병들어서 후회해도 우린 절대 안 올 거니까. 혜림이는 가방을 챙겨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진짜 참교육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림이와 사위가 현관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간 뒤 거실에 남겨진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베어 물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황량해진 마음 위로 방금 전 딸아이가 내뱉었던 독설들이 파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그 아파트 끼고 혼자 잘 살아봐.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자식이 부모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줄 알았는데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허망함의 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곁에 있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시면 남은 노후마저 저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조언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죽비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들은 이미 나를 부모가 아닌 처리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비심을 베풀수록 저들은 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자산 현황과 은행의 대출 상환 요구서를 넘겼습니다. 나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선 혜림이가 그토록 탐내던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즉시 금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혜림이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을 조여오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더라도 당장 현금을 확보해 대출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혜림이는 내가 그 집을 팔면 당연히 자기 입으로 돈이 들어올 줄 알겠지만 그 돈은 오롯이 내 생존을 위한 방어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산관리사와 함께 남은 두 채의 아파트 운영 계획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 채는 내가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수익형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한 채는 향후 내 노후 자금의 핵심이 될 연금형 자산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연에 가까운 안전장치였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혜림이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유학 자금과 결혼 비용, 전세금 보조 내역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는 향후 혜림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나 부양 의무를 빌미로 내 재산에 손을 댈 경우를 대비한 반격의 카드였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불효자 방지법의 취지를 살려 내가 생전에 증여했던 일부 자산에 대해서도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릴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혜림이가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던 정황 증거와 녹취록, SNS 게시물 등은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혜림이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혜림아, 엄마가 마음을 돌렸다. 집 한 채를 팔기로 계약했으니 잔금이 치러지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내 몫을 떼어주마. 내 메시지에 혜림이는 기다렸다는 듯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온갖 애교 섞인 이모티콘과 함께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 헛나왔어. 미안해. 라는 가식적인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소름 끼치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돈 앞에서 저렇게 쉽게 태세를 전환하는 인간이 내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신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매각 대금으로 은행 빚을 모두 청산하자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독촉 전화가 멈췄습니다. 억눌렸던 가슴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몰래 봐두었던 도심형 고급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혜림이가 말했던 경기도 외곽의 저렴한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수영장, 골프 연습장, 최고급 식단과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를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의 입주 계약서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 노후는 자식의 선의에 기대는 구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궈온 자산으로 당당하게 누리는 권리여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혜림이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겠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돈으로 살 펜트하우스와 명품 가방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돈뭉치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할 차가운 법의 심판대였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약한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배신당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참교육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혜림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집 한 채의 행방을 오늘 확실히 보여주마.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목재문이 열리고 혜림이와 사위가 마치 복권 당첨금이라도 수령하러 온 사람들처럼 활기찬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혜림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살가운 척을 하더군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잠은 잘 잤어? 내가 엄마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잤잖아.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걱정의 말들이 내 고막을 찢는 소음처럼 불쾌했습니다. 사위 역시
평소엔 보지도 않던 내 안색을 살피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내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꼬리는 비집고 나오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정적을 깨고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해리미는 눈을 빛내며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나 거액의 증여 계약서일 것이라 확신했겠지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해리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서류야?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왜 증여 취소 통보서야? 해리미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뒤집혔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등받이에 몸등을 기댔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해리마, 내가 말한 대로 엄마가 집 한 채를 팔았다. 어제 자로 잔금까지 다 치렀고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어. 이제 이 집에 저당 잡힌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내 말에 해리미는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질 줄 알았던 그 돈이 은행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내 사업 자금은?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가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해리미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해리미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파티, 명품 가방, 그리고 큰 거 한 장 들어올 예정이라며 비웃던 그 게시물들. 해리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사업이 망해 구속될 위기라던 애가 강남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고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고 펜트하우스로 이사 갈 궁리를 해?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구나. 내 일갈에 사위가 끼어들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자네도 입 다물게. 장모를 돈줄로 보고 요양원이나 알아보고 다니던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나? 나는 변호사가 준비한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리미에게 들어갔던 유학비, 결혼 자금, 아파트 전세 보조금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 내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돈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선물인 줄 알았지? 아니, 이제부터 이건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거다.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 유기하려 한 정황이 명확하니 나는 이 모든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작할 거야. 이미 공증까지 마친 상태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해리미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인간이야?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해리미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던 그 눈물은 이제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인간 최명순으로 살기로 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일전도 없다. 아니,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가져간 것들을 하나하나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다. 법원에서 보자꾸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혜림이가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신도시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도 내 노후를 축복해주는 환호성처럼 들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옥죄던 그 무거운 사슬이 마침내 끊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지켜낸 자산과 내 의지로 선택한 고독한 자유를 품에 안고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혜림이와 사위가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탐욕을 후회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그 무겁던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톤의 무게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은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신도시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지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내 욕망과 내 삶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엄마라는 역할극에만 몰두해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세 채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남편이 내게 남긴 당신 자신을 위해 살라는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 당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나는 남은 두 채의 아파트 중 한 채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과 이번 매각 대금을 합치니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거액의 현금이 내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미리 점 찍어두었던 도시명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호텔처럼 화려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의 인사,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탁 트인 공원뷰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사치를 허락했습니다. 입주 계약서에 최명순 세 글자를 꾹꾹 눌러 쓰는 내 손끝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얻어먹는 곳이 아니라 내 정당한 자산으로 내 존엄을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혜림이에게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비굴하게 매달리더니 내가 답이 없자 본색을 드러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 돈 다 들고 혼자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내가 죽어도 제사 한 번 안 지내줄 줄 알아. 라는 도끼 어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습니다. 재산이 효도니 하는 허울 좋은 말들에 속아 내 피 같은 재산을 넘겨주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저 차가운 욕설을 면전에서 들으며 요양원의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겠지요. 핏줄이 주는 위안보다 탐욕이 주는 배신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만큼 내 영혼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삿날 짐은 단출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사진첩 몇 권과 내가 아끼는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신도시 아파트를 떠나 실버타운에 입성하던 날 정문 앞에는 혜림이와 사위가 어떻게 알았는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고함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엄마, 나와. 이 돈 다 어디다 썼어?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 혜림이의 비명 섞인 외침이 차창 너머로 들려왔지만 나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차가운 선언을 끝으로 나는 거대한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실버타운의 내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문 영양사가 준비한 식사가 제공되고 오후에는 또래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저녁에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는 일상. 그것은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느라 바빴던 내게 주어진 신의 선물 같았습니다. 나는 남겨둔 마지막 아파트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를 꼬박꼬박 챙기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우아하게 늙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혜림이가 소송에서 지고 재산을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도를 넘는 탐욕을 부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인생의 재앙일 뿐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인간입니다. 가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당신 약속대로 아주 멋지게 살고 있어. 우리 집들, 당신이 준 선물들, 내가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키는데 다 썼어. 배신과 상처의 터널을 지나 맞이한 이 황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지 않고 내 주머니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내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 당연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치렀던 그 치열했던 사투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